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2년 5월 일본은 결국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인구 3분의 2가 사라진다는 경골들은 한국인의 입장에선 동병상련이 느껴지네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에 1.15명으로 우리보다 숫자는 높지만 적정 출산율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치보다는 그 사회의 인구 구조,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출산 소멸이 당면과제가 되면서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많은 강연을 하셨고 이에 이 핫한 주제를 여러 유튜버가 앞다투어 다루긴 했습니다만 정작 저출산 선배, 일본의 저출산 이야기는 잘 안 하시더군요. 일본에선 한국만큼 핫한 주제도 아니고 한국에선 내발등에 캠프파이어가 벌어진 상황이라 옆 동네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본은 어떻게 저출산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출생아 수는 68만 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년 연속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며 2차 대전 때보다 낮은 수치이기도 하죠. 대체 일본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추락한 걸까요?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 일본이 산업사회가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시기와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졌죠. 또한 당시와 비교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70년대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는데 정작 이런 여성을 케어하는 제도가 없어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 되는 바람에 미혼과 비혼 비중이 증가했죠. 둘째, 경제 붕괴. 1990년대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장기 경제 침체에 들어가고 이때 비정규직, 파견직 법원이 생기면서 고용 불안이 극심화되었죠. 실업을 하든 비정규직이 되든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게 됩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정규직 남성 생애 미혼율은 20.9%인 반면 비정규직은 60%를 넘어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런 경제 붕괴는 인식의 격차도 나왔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성은 남성의 이상적 연봉에 집착했지만 정작 그 시점에서 그만큼 받는 남성들은 드물어졌죠.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 여성이 기대하는 이상적 연봉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지만 실제 20대에서 30대 남성 평균 연봉은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이며 그나마 500만 원도 고소득자가 끌어올린 수치일 뿐 2023년의 중앙값은 396만 원. 이러니 상당수의 남성이 기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호황기 때는 우더러니 젊은 커플을 소개시키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렇게 인식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또한 거주 비용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줄어드는 바람에 이래저래 결혼을 기피하게 됩니다. 혼자 살 방을 빌리는 비용과 아이를 키우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위가 다르니까요. 게다가 거품 경제 이후 기업이 연쇄도산하자 85년에 만들어진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96년에 하시모토 내각이 파견법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괜찮다는 마인드였을 텐데 대신 서민 경제, 특히 소비시장, 혼인율과 출산율이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셋째, 결혼 시스템의 붕괴. 70년대에는 중매 결혼이 당연했죠. 하지만 경제 붕괴 시점부터는 개인이 직접 찾는 형식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양자의 격차가 크니 이런 매칭이 쉽게 되지 않을 뿐더러 80년대부터 업무 집중 방해, 파벌 형성, 또한 연애를 전제로 한 권력남용, 압박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내 연애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은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일본 사회 문화가 기업에도 정착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 사회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갔지만 일본 정부는 이 변화를 상당히 늦게 인지했는데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한 예로 2004년 일본 도치현 우스노미야시에서는 마시주 아이콘이라고 해서 지역에 사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단 말이 알려지면서 2010년 이후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마치코의 등장이죠. 이는 1%대 이하로 추락할 출산율을 잡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며 지금은 인터넷 예약 플랫폼까지 등장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에이메현은 아예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칭 시스템까지 도입했죠. 내 운명의 상대를 AI가 정한다? 단 이렇게 노력하긴 하지만 실질 용자는 적어서 출산율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 패턴과 사고의 변화. 아무래도 미혼 비혼이 확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공략하는 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확산과 함께 사람들은 가족보다 커리어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취미에 몰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두루 만족하는 취미 대국인지. 또한 일반적으로 취미와 결혼은 상반된 관계죠. 가정에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취미에 쓴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문화 자체가 비혼, 미혼에 맞게 서서히 바뀐 겁니다. 다섯째,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앞서 말했던 일본 사회는 서서히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죠. 1993년 결혼은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은 넘더니 2018년엔 무려 68%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여긴 사람은 27%에 그쳤으며 특히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30대 연령은 무려 88%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일본 사회에선 초단독 사회, 1인 사회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관한 반려동물 등의 사업은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결혼, 가족 관련 사업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고 수요가 줄어드니 결혼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자잘한 수치와 시기를 제외하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일본은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왜 아직까지 끌려다니냐는 겁니다. 첫째, 대응이 늦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지만 사실 이때는 저출산을 극복한다기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기혼 여성들을 케어하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즉 보육 정책 자체는 94년에 엔젤 플랜으로 처음 세웠지만 국가 자체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뛰어든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상당히 늦다는 거죠. 둘째, 도시 집중과 지역 소멸. 사실 이게 일본이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로 인구가 도쿄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출산율은 더 급격히 낮아졌고 이러자 아예 지방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각 지역구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꼽히는데 일본은 이미 소멸 상태인 지자체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위적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만약 지역 A와 옆에 붙은 지역 B가 있다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B에 사는 사람이 A로 이주하게 만들고 남은 B를 소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 상하 하수도 등의 인프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방에서 벗어나 도시로 가는 것 자체가 일자리, 주거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혼, 저출산을 부추긴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셋째, 지원 부족. 일본은 현재 제4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2위였는데 중국, 독일에 빼앗기고 그리고 4위 자리도 조만간 인도에게 빼앗긴다고 하죠. 이게 말하는 것은 일본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 규모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돈이라는 건 벌 가능성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육아교육 같은 경제적 지원은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보육시설 부족이 심각합니다. 대도시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엔 인구가 없어 아예 시설이 없죠. 이런 요인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법은 한국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죠. 무려 70년대에 저출산 기조가 보이기 시작한 일본. 그런데 왜 대응은 무려 2010년부터 본격적이 된 걸까요? 왜 일본의 대응은 느렸을까요? 첫 번째, 사회구조와 시스템. 일본의 서적 경제지를 보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만화와 게임만 봐도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저출산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느렸죠. 90년대 전업주부 모델이 붕괴되었지만 직장문화, 보육, 태제, 사회제도는 전통적 가부장 모델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속도가 급격히 확산된 겁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습성, 정말 큰일이 나지 않으면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데서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출산 대비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계기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리먼 쇼크의 타격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건실한 기업이 연쇄 부도되는 한편 수치상으로 보일 정도로 취업률과 출산율이 폭락했었죠. 특히 18세에서 24세 사회초년생의 취업률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자 수도 2007년 말 6,440만 명에서 2009년엔 6,23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감소했죠. 출생아 수도 2만 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투표로 응답했고 9.7%란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버티던 아수다로는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조기 중원선을 단행, 입헌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된 하토야마 내각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 복지와 가정정책에 힘을 쓰는데요. 이후 정권은 다시 자민당에게 넘어가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시켜 주었기에 노동력 유지, 소비시장 확보, 국가 경쟁력 유지란 목표하에 여성 활약, 경제
경제 재생이란 슬로건 하에 이어지게 됩니다. 좀 말이 길었지만 소가 도망간 뒤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둘째, 판단 무적. 일본은 전통적으로 관료 중심의 행정국가이며 앞서 말했듯 정책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은 고령자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었지요. 또한 일본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오판했어요. 왜 전업주부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즉 저출산 이유를 개인에게 돌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단기 시범 사업으로 때우면서 버틴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정치가. 저출산 대응은 단기 성과가 보이기 어렵고 투자 대비 정치적 효과도 적습니다. 그리고 표로 이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노인복지, 고령 유권자 중심 정책에 집중했고 자연히 청년 정책, 출산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고령 유권자 정책도 외면하는 바람에 지역 소멸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 특유의 문화. 일본은 문화적으로 가정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치가가 불륜으로 사임하는 일은 일본에선 거의 없죠. 결혼, 출산, 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여겨서 프랑스처럼 과감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 정부가 무능했다기보다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한 현실을 외면한 점진주의와 시대착오적 인식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료들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은 회피했고 정치가들은 표가 되는 고령층 복지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미루고 또 미뤘죠. 그렇게 50년을 허송세월했고 결국 지금은 돌아서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일본식 총합적 관리주의는 어느 정도 질서 유지엔 효과가 있지만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즉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오히려 일본 사회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변화를 무시하고 그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발전해왔어요. 우리가 때가 늦은 건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감소는 더 빠른 반면 정책 대응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는 바람에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하죠. 물론 실행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 10년 넘는 기간을 호송세월했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이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인구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탄탄히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사회 유지에 급급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사회구조를 개혁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출산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삶의 질이란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고용안정, 주거복지, 교육부담 완화, 사회적 신뢰 회복이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